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친족 상속편입니다. 시험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분량은 좀 짧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요것만 간단히 하고 민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친족 상속편, 이거를 친족 상속법이라 부르게 돼요. 사실은 친족 상속법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민법 안에 민법의 후반부가 한 친족 상속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친족 상속법으로 일반 시중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도 물건법, 채권도 채권법, 민법 총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편들이 민법 총칙 1000페이지, 물건 1000페이지, 채권 1000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아니고 친족 상속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행법규적 성질이 임의법규적 성질보다 더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예를 들면 물건법하고 친족 상속법은 전체 규정을 살펴보면 임의법규보다는 강행법규적 성질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법에 보면 물건법정주가 있죠. 물건은 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한 것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문법에서는 8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는 분묘, 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예를 들면 당사자 의사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당사자 의사로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면 엄청나게 이 사회재산권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라는 큰 틀을 통해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은 친족의 범위, 혈족의 범위, 인척의 범위 이런 것들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인척, 혈족 이런 범위도 재산 상속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분쟁을 많이 일으킬 소지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에 딱 정해놨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로 니는 우리 인척하자, 혈족하자 안 됩니다. 직계혈족 개념, 반계혈족 개념, 친족 개념 다 누구의 몇 촌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라는 규정이 있죠. 예를 들면 유언과 혼인은 요식행위라고 그랬죠. 엄격한 형식으로 나옵니다. 유언의 방식이 5가지 있죠. 그 5가지 형식대로 해야만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그 외에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일종의 강행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법정상속분 같은 것도 나중에 오늘 배우겠습니다만은 법정상속분도 누가 상속권자고 상속분은 어떻게 된다. 유언이 아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어떻게 된다 하는 상속분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수리도 다 정해놨고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재산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느냐? 부모 입장에서 평생 키워가지고 결혼시켰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은 많은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원통에 죽겠는데 부모는 재산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1순위요. 부모는 2순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며느리하고 시부모 사이에서. 그래서 이 상속 순위 같은 거, 상속 비율 같은 거를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친족 상속법도 강행법규 성질이 매우 강하다. 이건 전부가 강행법규라는 뜻은 아니고 임의법규도 있지만 강행법규가 전반적으로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의 규정은 거의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거기는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늘리거나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항소기간,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지게 되면 예를 들면 항소할 수 있겠죠.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늘려가지고 판사가 3주를 늘려준다. 또 단축한다. 안 돼요. 이거는 항소기간은 소위 강행 규정이고 불변기간을 해서 당사자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백으로 간주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원고 피고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건 자백으로 바꾼다는 거죠. 자백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백으로 간주하는 경우 나중에 민소법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다 강행법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채권법 또는 채권편은 강행법규보다는 임의법규의 성질이 강합니다. 왜?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은 상대권이죠.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는 거의 A가 B에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이 많아요. 그리고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계사 부분인데 계약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제일 많다는 뜻이고. 우리 일상생활은 거의 이 계약이 지배합니다. 거의 당사자 의사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강행법규보다는 당사자 의사를 중시하는 임의법규가 지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면 말 다음 중 우리 민법에서 강행법규의 성질이 임의법규의 성질보다 더 강하지 않은 것은 하면 이 답이 채권법이겠죠. 다음은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어요. 우리 민법 총칙 개론에서 배울 때 무효사유, 취소사유 배웠죠. 무효사유는 크게 한 6가지 정도 있었죠. 취소사유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한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 이런 것도 취소사유였죠. 무효사유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였어요. 일반적인 어떤 법률행위에 있어 무효사유는. 그렇죠? 뭐 의사 무능력자 행위, 있었죠. 통정 허위 표시, 이 무효사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행위, 원시적 불능행위, 안 되죠? 불법적 권인 법률행위, 그죠? 지나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무효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족 상속편의 무효사유는 좀 달라요. 혼인의 무효사유니까.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둡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 근친혼인, 소위 말해서. 근친혼 중에서, 근친혼 중에서 매우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사촌 여동생하고 내가 결혼했다. 무조건 무효예요. 육촌 오빠하고 결혼했다.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는 매우 가까운 친족 사이 혼인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거 하나 두시고. 그런데 8촌이 아닌 8촌 밖에 9촌, 10촌, 11촌, 11촌 간의 혈족이 간의 혼인은 일단 유효한데 취소사유니까 그 누군가, 쌍방중에 누군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9촌, 10촌 이상의 혈족 간의 또는 친족 간의 혼인은 취소사유다. 그 다음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가 있다. 이거 취소사유죠. 그 다음에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알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에이즈가 걸렸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 결혼하고 보니까 에이즈였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겠다 하면 살 수 있어요. 취소송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중혼은 일종의 이게 중복된다는 뜻이죠. 무거울 중자지만 중복되는 이중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가 B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배우자가 B가 있는데 C하고 다시 결혼했다. 이거는 취소입니다. 옛날에 이런 게 많았어요. 특히 마도로스들은 이곳저곳을 이 항구 저 항구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해놓고도 이 항구 저 항구마다 막 여자들 막 달라붙고 하니까 그 여자하고 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옛날에는 전산이 발달 안 돼서 혼인신고를 해도 그 지역에서만 알지 다른 동네에서 몰라요. 배우자 있는 동네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원은 불가능해요. 왜? 전산으로 이 사람이 법적인 혼인신고를 했는지 아닌지 다 밝혀져요. 그래서 이 중원은 사실상 지금 시대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후진국에는 의미가 있겠죠. 이런 거는 취소사유다. 자, 시험이 낸다면 이거는 다음 중 혼인의 취소사유를 볼 수 없는 것은 요 4개하고 이 중에 하나를 내겠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재산의 상속액을 한번 살펴보는 문제, 한 2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고혈압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A 유족으로는 어머니 갑, 아내 을, 아들 병, 출간 딸 정입니다. A가 남긴 재산이 7천만 원일 경우에 각자 상속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제 A가 돌아가셨어요. 참 안 된 일이죠? 자, 상속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려면 먼저 상속 순위를 알아야 돼요. 상속 순위는 4순위까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상속자가 피상속인이 죽게 되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자,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일순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배우자, 그 아내하고 아들, 딸들은 동순위입니다. 단 여기 태아가 있다면 태아는 상속순위가 하나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태아도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배우자 직계 존속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는 여기도 들었고 여기도 들었죠. 왜 얘기 드는가 하면 안에 이 배우자가 있는데 이 직계배속이 없다.
결혼했는데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만약 죽었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이 배우자와 이순인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이 됩니다. 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여기 배우자와 직계존속 이순이 들어있어요. 여기 상속순위는 선순위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 다음 순위가 상속자가 된다. 이거는 전체 틀이고 1순위자가 없으면 2순위, 2순위자가 없으면 3순위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뭐 1순위자가 한두 명도 있으면 2순위 안 넘어갑니다. 또 2순위가 아무도 없어야 3순위 넘어가요. 그런데 딱 예외가 이거예요. 여기 배우자가 있는데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자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순위는 형제자매고 4순위는 사촌이의 관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순위가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배우자도 없다. 배우자도 일찍 죽었다. 자식도 못 낳은 상태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이 누구한테요? 형제자매한테 되죠. 그래서 형제자매한테 되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많으면 다행인데 재산이 많은 것보다도 빚이 더 많다. 그러면 빚도 상속됩니다. 그러면 이 형제자매가 가만히 있다가 빚도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 형제자매도 빚이 더 많은 걸 알았으면 상속을 포기를 하든가 한정식을 하든가 해서 빚이 상속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 법을 잘 모르고 또는 뭐 좀 이런 걸 무시하고 내한테 뭐 설마 뭐 상속이 되겠나 빚이 무심코 있다가 법을 몰라서 빚을 상속하는 경우 있습니다. 형제자매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상속 관련해서 서류가 뭐 날아오면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내한테 불이익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순위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분입니다. 법정 상속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유언자가 유언을 하지 않고 합법적인 정해진 유언을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섰을 때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법률의 규정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수일의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균분합니다. 예를 들면 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명이면 1대1대1로 나눠간다는 거죠. 그런데 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세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할은 여러분 50%를 더 줍니다. 배우자한테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에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줍니다. 자, 요거는 1순위 경우에 예를 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의 얘기고 요거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이 없이 배우자만 있었을 경우에 앞에 있는 여기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하는 2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일 경우에 직계존속보다 50%를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친어머니하고 며느리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그러면 만일에 3억이 남았다. 그럼 배우자가 2억, 친어머니가 1억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재산이 총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죠. 자, 보겠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1순위를 따져봐야 돼요. 배우자와 직계비속 있잖아요. 그럼 1순위가 동순위는 균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111이야. 균분하니까 111인데 배우자는 50% 된다 하니까 1.5를 하면 되겠죠. 자, 이 계산 방법이 이래요. 자, 이게 총 나눠줄 재산의 규모가 1.5, 112니까 이걸 합산하면 법정도 모두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3.5네요. 3.5잖아요. 3.5 중에서 각자가 가져갈 비율 하면 되죠. 그러면 배우자는 3.5분의 1.5를 가져가고 자녀는 3.5분의 1을 가져가죠. 그렇죠? 부모는 가져가면 못 가갑니까? 1순위 배우자가 있잖아요. 아니,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는 한 번도 못 가갑니다. 0입니다. 0입니다. 이건 부모는 2순위까지 내려올 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럼 배우자 상속분은 7천만 원에서 곱하기 3.5분의 1.5 하면 되죠. 이거 계산 못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 계산 못하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새로 가야 돼. 계산하면 이거 3천만 원이에요. 아들, 딸의 상속분은 똑같죠? 7천만 원을 3.5분의 1, 요 자녀잖아요. 3.1 곱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아들 2천만 원, 딸 2천만 원, 자기 엄마, 배우자는 3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 비해서 50% 1천만 원을 더 가갔죠, 엄마는? 그럼 배우자는 50% 더 가는 거예요. 합치면 7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보면 간단합니다. 상속할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알아낸 다음에 전부 다 111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그게 1.5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뒀는데 교통사고로 C가 사망했다. 아이고야,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큰 불효죠. 안 됐지만 그 후 A가 3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C의 아버지가 나중에 죽은 거죠. A의 아들 C인데 C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A의 재산, 3억 5천 재산, A의 재산을 누가 상속하냐 이런 뜻입니다. C의 재산 문제는 묻는 게 아니라 C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C가 먼저 죽고 A가 죽었을 때 A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A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특정 상속분. 자, 이 질문을 봤을 때, 자, A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A에 대한 재산의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D는 며느리가 직계 비속이 아니죠. B와 C가 법정 상속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B는 1.5, C는 1이죠. 그러면 자, 볼까요? A 재산은 B와 C에게 먼저 상속되죠. 그런데 C가 사망했으므로 C의 상속분은 C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인 D, EF가 상속하겠죠. C의 배우자 D, CD의 자식 EF가 상속하겠죠. 이게 대습상속이에요. C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EF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인 C의 재산을 아버지 상속분을 이어받아서 EF가 상속하게 되죠. 또 D도 상속하는 것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DEF가 상속받는 것이 일종의 대습상속이에요. 자, 그러면 B는 얼마 받는 거 볼까요? 총 3억 5천에서 B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는 1.5를 받죠? B하고 C밖에 상속할 수 없잖아요. 그럼 B는 1.5고 C는 1이죠. 그럼 요거 1.5분의 1.5니까 요거는 2억 1천만 원이에요. 자, 할머니는 2억 1천만 원 받고 C는 3억 5천에서 2억 1천만 원 빼면 1억 4천이죠. 계산해보면. 자, 이 C의 1억 4천을 DEF가 상속받는 거죠. 요거는 앞에 물었던 문제가 똑같아요. 1억 4천을 가지고 나눌 사람이 누구예요? DEF잖아요. 그럼 요건 1.5죠. 그러면 총 3.5분의 1.5잖아. 3.5분의 1.5는 6천만 원. D와 F는 똑같아요. 1.4 곱하기 3.5분의 1. 아들, 딸 똑같죠. 그럼 D는 6천만 원이면 E는 4천만 원이고 F도 당연히 4천만 원. 이거 합치면은 1억 4천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3억 중에서 할머니가 2억 1천, 그 다음에 며느리가 6천, 그 손자가 각각 4천만 원씩 상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대습 상속의 경우에 C의 상속된 부분을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DEF를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별로 복잡지 않다.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속분을 알아봤고, 자, 민법상 상속미 유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 함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예를 들면 상속인은 대부분 아버지 임종을 짓겠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걸 임장을 했다면 알죠. 그런데 아들이 예를 들어 멀리서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걸 늦게 알 수도 있어요. 일부러 안 알려주고 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있는 규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이때 돌아가셨는데 안날이 요 날이다. 더 늦게 알았어요. 그럼 요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버지 상속을 그대로 단순 승인한다. 예를 들면 채권과 채무를 다 받아들이면 단순 승인이에요. 함정 승인은 뭐냐면 아버지가 혹시 재산이 예를 들면 재산이 1억인데 빚이 2억이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갚을 수 있는 채권 즉 1억의 범위 내에서만 나는 상속받겠다. 이게 함정 승인이에요. 함정 승인. 빚을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을 넘는 범주에 빚까지 난 상속하지 않겠다는 게
한정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포기한 건 아예 나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 그럼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요 3개월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고 단순 승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속 채무의 초과 사실을 몰라서 단순 승인이 된 경우에 중과실이 없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 승인할 수 있다. 자, 이 사망은 왜 두냐면 모르고 단순 승인을 했어요. 단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내 빚까지 또 안게 생겨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상속 채무의 초과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빚이 많은 걸 늦게 알았는데 그럼 그 안 날부터 다시 한정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승인했다가 한정 승인하는 경우를 사망에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상속받는 자식이나 배우자를 보호하기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 해석을 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피상속인, 즉 고인이 돌아가셔야만 상속 포기할 수 있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 딸이 나 상속 안 할래요. 포기합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원인이 행해있은 날로 그 효력이 소급합니다. 즉 돌아가신 날로 소급하게 돼서 처음부터 상속 안 받은 걸로 된다. 상속 포기 효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하려는 규정 3개월, 언제부터 3개월인지 좀 알아두시고, 특히 이 한정 승인을 예를 들면 우리 가수 양수경 씨가 있죠. 양수경 씨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빚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남편의 남동생한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줄 채무가 있어요. 재산도 있지만 채무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양수경 씨는 상속 포기를 안 하고 한정 승인했어요. 한정 승인에서 내 남편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법인화해서 남은 사람들 빚도 좀 갚겠다. 이렇게 해서 한정 승인했는데 양수경 씨는 그런 거 보면 인간성이 참 괜찮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 상속 관련해서 여러분 잘 모르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이 꼭 여러분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돈 많은 집에서 이게 상속 관련해서 분쟁이 많다 그랬죠. 재산 더 많이 가져가요. 형제가 이렇게 우애기 지내려고 하면 이런 상속 문제도 미리미리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민법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민법은 여러분 한 7, 8, 9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민법은 잘 정리해 두시고 제 영상에서 한 번 이해 안 되면 한 2번, 3번 정도 들으면 간단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리를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여튼 제 영상이 여러분 학습하는데 지도서 공부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길